우리강산 곳곳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정자가 들어서 있다. 동서고금 그 어디서든 자연은 항상 예술의 본질적 기초였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시를 짓고 노래를 읊었다. 그들은 자연에서 시를 찾고 그 노래에 자신들의 삶을 표현했다. 그것은 그들이 후세에 남긴 역사였다. 이것이 이른바 정자문화다. 담양군 창평면. 이곳엔 이서의 낙지가,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곡과 삼인곡, 정의정의 석촌별곡까지 18편의 가사가 전승되고 있다. 이곳을 가사문학의 산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이토록 한 갈래 문학이 집중적으로 융성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곳은 변방이 아니라 가사문학의 중심이었다. 무등산에서 창평들을 적시며 담양으로 흘러가는 원효 계곡. 계곡물이 창계천을 이루고 창계천은 광주호에 머물렀다가 다시 증암천이 된다. 바로 이 창계천과 증암천 물길을 따라 환벽당과 식영정, 소세원과 송강정을 비롯한 수많은 정자와 정원이 들어서 있다. 조선시대 기록엔 원효계곡 물줄기에 모두 70개가 넘는 정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대부분 이 정자들은 16세기에서 17세기 무렵에 세워진 것들이다. 이 시기는 이곳에 가사문학이 번성했던 때였다. 이것이 바로 이곳을 가사문학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문학 장르 이름을 붙여 하나로 묶어놓은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가사문학은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말 노래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시조를 많이 연상을 하는데요. 예. 이 시조하고 쌍벽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그 시가 장르라고 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사대부층 중심으로 많이 그 유행되고 발전했는데 예.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는 이제 일반 그 여성층 또 서민층으로도 확대돼가지고 우리 전통 시가로서는 그 상당히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예. 가사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 발달한 시가 형식의 하나다.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우리말 시가인데 운문으로 쓰여졌다는 면에선 시가고 내용과 길이에서는 산문적 성격이 강하다. 형식은 우리말 시조와 비슷하지만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시가의 교시는 고려말 나웅화상의 서왕가와 조선초 정극인의 상춘곡이다. 초기에는 주로 사대부 양반이 쓰고 읊었지만 후기에 오면서 서민과 부녀자까지 그 창작층이 깊어지고 넓어졌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지은 가사는 자연 속에 묻혀 군자의 미덕을 읊거나 임금과 신하 사이 충의의 정을 남녀 사이의 애정에 비유하여 읊은 것들이었다. 불합리하고 모순에 가득 찬 정계를 떠나 은둔한 것이라면 자연이야말로 그들의 피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앙 정계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다면 임금은 더할 수 없는 애정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담양 가사문화권에서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작가는 이서와 송순 그리고 정철이다. 어떤 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 갈래의 문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융성한 예는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담양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것이 그 당시 16세기 여기 담양하고 광주가 있는 이 인근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환경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무등산권 주변에 누정이 이렇게 많이 그 건립되기 시작한 것이 고려 말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주로 16세기에 많이 그 집중적으로 건립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무렵이 시기적으로 을사사화라든가 뭐 기묘사화 이런 거 사화 전국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이 지역의 그 뛰어난 선비들이 이 당시에 그런 그 사화를 피해서 혹은 또 그 자신들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내면적으로 좀 갈고 닦기 위해서 뭐 이런 응거하는 경향이 짙은데 그 무렵 많은 그 인물들이 이 지역에 모이게 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 지어진 작품 이제 가사문학이 융성하게 되는 그런 그 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사화 정국이었다. 우리 역사상 이보다 더 정치적 파란이 격했던 적이 없었다. 담양은 북쪽으로 추월산, 동쪽으로 옥천산, 서쪽으로 병풍산, 그리고 남쪽엔 무등산의 산맥들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평야 지역이다. 그 넓은 평야 지역을 창계천과 증암천이 흐르며 적셔 농경지를 이루고 있다. 평야 지역의 풍부한 경제력과 아름다운 산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곳이 그리 흔치 않았던 것이다. 이곳의 수많은 정자와 정원은 바로 이 경제력과 아름다운 산수, 그리고 사화 정국의 정치적 배경 속에서 지어졌다. 또한 무등산은 가사 창작의 큰 배경이었다. 정자에 앉아 한눈에 바라보이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자태와 원효 계곡의 물줄기는 당시의 선비들에게 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담양의 가사문학 첫머리에 이서의 낙지가가 놓인다. 송순과 정철로 이어지는 담양 가사문학의 시작이었다. 여기가 이서 선생님의 이제 그 낙지가를 쓰신 이서 선생님의 제실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낙지가가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그 가사문학의 효시 시작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죠. 그 낙지가는 어떤 겁니까? 예, 낙지가를 지은 그 이서 선생은 예,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곳으로 유배를 와가지고 약 1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해배가 되니까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그 낙지가라는 그 가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 여기서요. 예, 14년 동안 예. 서울로 가시지 않고 여기 그렇죠. 계시면서요. 예. 태종의 5세 손이며 양녕대군의 증손인 이서. 그는 중종 때인 1507년 이과의 옥사 사건으로 이곳 담양으로 유배된다. 그는 14년간 귀양살이 끝에 유배가 풀렸지만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다. 진절이 나는 정치권에서 멀어지는 대신 담양 가사문학의 태두가 됐던 것이다. 낙지가는 뜻을 즐기는 노래란 뜻이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귀양살이를 원망하기보다 그는 오히려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다. 유배가사이면서도 은일가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그 낙지가는 이제 요 지역 담양 지역에 있어서 낙지가의 위치 그런 건 어떻게 지금 문학사적으로는 낙지가가 담양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죠.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그 낙지가의 어떤 그런 전통 위에서 면왕정가 그리고 여기 좀 성산별 같은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 일종의 영향을 좀 모태가 된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조선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송강정철이다. 송강정철이 담양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불우했던 시절이었다. 두 누이가 각각 인종의 귀인이자 계림군 유의의 부인이었다.
그러나 궁중에 출입하며 훗날 명종으로 즉위하는 경원대군의 친구가 되기도 했던 그의 유복한 생활은 10살이 되던 해 을사사화가 터지면서 끝이 난다. 을사사화로 인해 계림군 유우는 죽임을 당했고 형은 모진매를 맞고 귀양가던 길에 죽었으며 정철은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를 떠돌게 된 것이다. 유년기 정철의 이 고통스런 추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6년 후 유배에서 풀린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던 전라도 담양 땅으로 내려온 16살의 청년 정철. 여기 조대가 요 밑에. 예. 그렇죠. 용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가에서 낚시질했던 것을 조대라고 그렇죠 지금. 예. 저 정철 선생님하고 관련된 일화가 있던데. 예. 여기 지금 환벽당은 저 위에 있고요. 예. 여기 이제 환벽당 주인이 사촌 김윤재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낮에 예. 아마 여름철인 모양인데요. 저기 이제 환벽당에서 누워서 얼핏 낮잠이 들었나 봐요. 예. 그랬더니 꿈속에 예. 여기 밑에 있는 이 조대 밑에 용소에서 예.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뭐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이 좀 기이하니까 위에 내려와 보니까 여기서 어떤 아름다운 미소년이 예. 이 여름에 미역을 감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을 불러서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 대단히 그 청명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머물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 바로 이제 그 소년이 송강 정철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계천. 이곳에서 정철은 첫 스승을 만난다. 바로 이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사촌 김윤재를 만난 것이다. 김윤재도 을사사화가 일어난 후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환벽당이란 서재를 짓고 집거하던 중이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당시 창계의 지천으로 핀 백일홍은 정철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곳은 와송당, 정철의 처가다. 사촌 김윤재는 정철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사촌을 만난 이듬해 정철은 사촌의 외손녀 사위가 된 것이다. 이 하천의 옛 이름은 자미탄이다. 자미란 백일홍의 다른 이름이고 탄은 여울이란 뜻이다. 여울에 어린 붉은 꽃빛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하천의 이름이 자미였을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미탄은 광주호가 생기면서 사라져버렸다. 대신에 자미탄 유집이란 것이 서 있다. 백일홍이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개발의 거친 폭력성의 증표일 뿐이다. 이곳이 이제 창계라고 불렀죠? 그렇죠. 예. 네, 창계천. 창계인데 자미탄이라고도 불렀다고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자미탄인데 지금 예. 바로 여기 가면 자미탄 유업이가 있는데 예. 옛날에 광주호가 축조되기 전에 예. 여기가 그 백일홍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아하. 꽃이 피면은 예. 무에도 빨갛고 예. 물속에도 꽃 그림자가 빨갛다 고 너탄자 해가지고 자미탄이라고 아하.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물에 붉은 꽃이 그러지. 어려서. 예예. 자미탄의 그 아름답던 정경은 정철의 성산별곡에 기록돼 있다. 짝맞은 늙은 소를 조대에 서에 두고 그 아래 배를 띄워 갈대로 던져두니 홍려화 백빈주 어느 사이 지나관대 환벽당 용의 소가 배 앞에 닿느니. 이 시가엔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의 품속에서 즐겨왔던 그의 아름다운 정서가 드러나 있다. 짝맞은 늙은 소를 조대에 세워두고 성산별곡에 나오는 바로 그 늙은 소나무가 바로 이것이다. 500년 세월을 견뎠다. 이른바 쌍송이다. 푸른 물은 용소다.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푸르다 못해 검은색을 띠고 있던 이 물속에 정철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곧 사촌 김윤재의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남아있는 것은 모두 4그루인데 왜 쌍송이었을까? 쌍송이었다는 것은 짝 맞은 늙은 솔에서 왔을 것이다. 쌍송 중 한 그루가 굽은 허리통을 물 쪽으로 들이워 그늘을 만든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엔 한 청년이 멱을 감고 있었다. 바로 그 청년이 앉았던 바위. 이 바위 아래가 바로 용소이니 정철은 바로 이곳에 옷을 벗어두고 물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위로 쌍송이 그늘을 만들고 건너편엔 자미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을 것이다. 조대란 낚시를 했던 곳이란 뜻이다. 홍문관 교리와 나주 목살 지낸 후 고향으로 돌아온 사촌 김윤재. 그도 이곳에 정자를 짓는다. 조선 중기 시문학을 주름잡았던 송순과 이멍영, 김성원과 정철이 이곳에 드나들던 단골 선비였다. 정면으로 3칸, 옆으로 2칸의 팔짝 지붕 골기와집이다. 정자의 이름은 푸르름을 사방에 가득 둘렀다는 뜻이다. 환벽당. 우암 송시열이 쓴 현판은 힘이 넘치고 기백이 당당하다. 사촌 김윤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촌 김윤재 선생은 그 나주 목사를 했던 분인데요, 당시에. 예. 예, 나주 목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전국이 좀 어수선해지고 사화의 조짐이 있으니까 예, 목사직에서 물러나서 여기 이제 이 마을이 김윤재의 그 향촌이죠. 예, 향촌에 저기 지금 환벽당을 짓고 여기서 퇴유해서 그 노년을 보냈던 이제 그런 학자죠, 당시에. 그도 역시 사화 전국을 피해 향촌에 깃을 접었던 선비였다. 정철은 사촌의 문화에 있으면서 많은 살인문학가들을 사귀게 된다. 서하당 김성원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어떤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 낮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고 아니 사시는고. 성산별곡의 첫 부분이다. 그 이쪽이 성산이죠. 예. 성산별곡은 어떤? 예. 이제 성산별곡도 면왕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국문학계에서는 강호 은일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성산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별매라고도 부르는 곳인데요. 성산별곡은 말 그대로 성산은 노래죠. 성산은 노래로 오늘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겨울 경치가 아름다운데 이곳에 사는 한 인물 주인공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 인물의 어떤 그 1년 사시사철 고아한 삶을 그 작품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성산별곡은 그 시대의 이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떤 기록이라고 봐도. 그렇죠. 당시 이제 자연의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연의 기록. 예. 정철의 성산별곡에 나오는 식경정의 주인으로 짐작되는 이는 두 사람이다. 식경정을 지은 것은 서하당 김성원이었지만 그곳에 머문 것은 김성원의 장인 석천 이멍영이었던 것이다. 석천 이멍영 역시 대사원을 지내다가 사화를 피해 담양으로 내려온 학자였다. 식경이란 말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뜻이다. 인간 세계의 온갖 티끌이 모인 세속을 떠나 자연에 묻혀 고고하게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당시 사대부들은 공직에 있을 때는 유가적 태도를 지키면서도 공직에서 물러나면 도가적 취향을 즐기는 성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쟁이 극에 달했던 조선 중기에 두드러졌다. 환벽당의 주인 사촌 김윤재와 면왕정의 주인 면왕 송순이 그랬으며 식경정의 주인 석천 이멍영이 그랬다. 서하당 김성원은 지금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실 식경정 서하당 주인격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이곳에 살면서 송강하고는 그 송강의 그 처갓집에 집안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송강보다는 나이가 좀 위에 연상인 분인데요. 여기에 식영정을 짓고 이와 같은 좋은 그 장소를 마련해 오니까 송강 이곳에 출입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선배 문인들 석천 이몽룡이라든가 재봉 고경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교유하면서 한시도 짓고 시조도 짓고 이런 작품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 성산별곡이라는 가사 작품이죠. 그래서 흔히 그 세간에서는 그 석천 이몽룡 그리고 이 정자를 지은 서하당 김성원 그리고 그 송강 정철 재봉 고경명 요 네 분을 합쳐서 여기 지금 식영정 사선이다, 성산 사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몽룡, 고경명, 김성원, 정철, 식영정 사선. 이 네 사람이 모여 성산의 아름다운 20곳을 택해 각각 20수씩 시조를 지어 모아 80수의 시조를 묶은 것이 식영정 20령이다. 속세의 번잡함을 떠난 신선의 안목이 아니었다면 그 아름다운 정경이 문향으로 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식영정을 지은 김성원은 한때 침낭과 재원 도찰방을 지냈다. 그러나 벼슬의 뜻이 없던 그는 생의 대부분을 성산에 머물렀다. 그러다 정유재란 때 노모를 모시고 화순 동복으로 피신 중 미적에 의해 73세의 생을 마감했다. 성산은 송강문학의 고향이다. 그는 비록 이곳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의 문학의 잔뼈는 이곳에서 굵었다. 성산의 아름다운 산수는 16살 청년의 감수성을 적시며 문제를 키웠으며 무등산과 자미탄 그리고 성산의 문장가들은 그 재능의 또 다른 양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정철은 그즈음 성산별곡을 짓는다. 그때 나이 25이었다. 여물대로 여문 문제에다가 학식도 깊었다. 그는 그 이듬해인 26에 진사시 장원을 한다. 둥질 떠나도 좋은 튼튼한 날개를 얻은 것이다. 조선시대 고산 윤선도와 쌍벽을 이룬 송강 정철. 그가 남긴 가사들과 시조 그리고 500여 수의 한시. 그 저작들이 고스란히 모여있는 곳이 이 장서각이다. 1973년 송강집의 목판을 보존하기 위해 지었다. 송강집은 정철의 시문집으로 11권 7책으로 돼 있다. 원집과 별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집은 1633년 정철의 아들 정홍명이 편했다. 1622년에 신흠이 쓴 서와 1633년에 이정구가 쓴 서가 붙어 있고 장유의 후석, 김상헌의 발문, 송시열의 중간 발문이 실려 있다. 한각의 깊이에 450년 전 정철의 묵향이 깃들어 있다. 문향 담양에서 얻은 시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진사시에 합격한 이듬해인 1562년 정철은 문과 별시에서 장원급제한다. 진사시 장원으로 날개를 얻은 그 이듬해 다시 대과에 급제하는 것이다. 그는 세상을 향해 둥지를 떠난다. 성균관 전적 겸 지제교가 그 처음이었고 그 후 사헌부 지평에 임명된다. 순조롭게 출발한 벼슬길이었다. 그러나 정철은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입 밖으로 뱉고 사람의 허물을 보면 용서하지 않았다. 정철 선생님이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영향을 크게 준 분이라면 어떤 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철 선생이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할 때 저 맞은편에 보면 환벽당이 있는데요. 그 환벽당에서 처음에 그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벽당을 조형하고 그곳에서 그 정철 선생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사촌 김윤재라는 분이 있는데요. 사촌 김윤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또 이제 저 환벽당에서 유숙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제 이 주변에 많은 석학들이 있죠. 뭐 면왕정 송순이라든가 하서 김인우라든가 혹은 고봉 기대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송강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죠. 함양군 봉산면 제원리 402번지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6호다. 정철에게 영향을 준 또 한 분의 스승이 있었다. 면왕 송순이다. 면왕은 이 정자를 1533년 41살에 지었다. 그리고 중추부사 대사원직을 그만두고 이 면왕정에 내려와 머문 것이 77의 나이였다. 면왕 송순이 담양에 내려와 지낸 시기와 정철이 출사했다가 첫 번째 낙향했던 때가 맞아떨어지는 해는 1575년. 이때 송순의 나이 83, 정철의 나이 40이었다. 이곳에서 송순은 강호 재현과 학문을 논하고 후학을 기른다. 제봉 고경명, 고봉 기대승, 백호 임재가 바로 그의 제자다. 송순 선생은 흔히 뭐 관용과 대도의 정치인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27세의 과거에 급제해서 그다음에 그 한 50여 년 동안 그 정계에서 활동하였던 그런 아주 그 중추적인 정계의 그 인물이기도 하면서 또 시심이 아주 다정다감해서 면왕정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시조 한시 작품을 남겼던 호남 지역 문단의 원로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시로서는 면왕정가는 서두가 무등산 한 할김의 동다이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제울봉이 되었거늘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무등산가라고도 이야기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송순이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하다가 77세 관직에서 물러나서 면왕정으로 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면왕정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면왕정 주변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그 속에서 그 자연을 벗삼아 사는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죠. 면왕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전면과 좌우에 마루를 두고 중앙엔 방을 배치했다. 1979년에 지붕의 기와를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곳 면왕정은 송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송순은 면왕정가를 짓는다. 그러나 면왕정가를 쓴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굽어보니 땅이요 우러르니 하늘이라. 그 사이 정자가 있어 풍월산천 속에서 한 100년 살고자 한다. 면왕정에 걸려있는 면왕정 삼원가에 나오는 내용이다. 면왕정가는 제작 시기가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면왕이 벼슬길에서 물러난 이후로 알려져 있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르럽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혀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바물한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낳고 시비란 뉘 다듬이여 진고스란 뉘 쓸려뇨. 송순의 면왕정가 일부분이다. 면왕정가는 정극인의 상춘곡의 계통을 잇고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준 작품으로 우리 가사문학의 가장 빛나는 작품이다. 사화가 들끓었던 시대였지만 그는 성격이 너그러워 관운이 좋은 편이었다. 성수침은 송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온 세상의 선비가 모두 그의 문화로 모여들었다고 기록한다. 또한 이황은 말한다.
그는 하늘이 낸 완인이다. 그러나 송강 정철의 벼슬살이는 순탄하지 않았다. 과거에 급제하면서 율곡 이이와 함께 호당에 들었고 서인의 거두로 불리면서 우의정까지 지냈다. 그러나 선조 즉위 이후 그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게 된다. 관벽당에서 자미탄을 건너면 이곳이 담양군 남면 지촌리 지실마을이다. 송강 정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이곳에서 정철은 출사하기까지 10년을 지낸다. 지실은 호남 시가문학의 자궁이자 요람이다. 지는 북쪽을 뜻하는 뒤에서 왔고 뒤는 디로 편하게 발음되곤 했다. 디는 지로 국외음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실은 무등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뜻한다. 그 음음한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고인다. 물은 무등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려 창계에 이른다. 정철은 관직에 나간 후 낙향과 추량을 거듭한다. 40살에 당쟁에서 밀려 처음 담양으로 낙향한다. 3년 후 다시 조정에 나가 직제학과 승지를 지낸 뒤 다시 동인의 탄핵으로 담양으로 2번째 낙향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45살에 강원도 관찰사가 된다. 이때 관동별곡과 훈민가를 지어 시조와 가사문학의 대가로서의 재질을 발휘한다.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관동 지방을 둘러보고 지은 기행가사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어 은서지인 담양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임금께서 800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임금의 은혜는 갈수록 그지없다. 정철은 1581년 강원도 관찰사에서 돌아와 대사성에 제수된다. 그러나 그의 6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정승 노수신의 사직을 윤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답을 짓게 되는데 그 내용이 합당치 않다는 이유로 동인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다시 창평으로 낙향한다. 3번째 낙향이었다. 그 후 다시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되고 대사헌에 이르지만 1585년 동인들로부터 조정 내부의 파당을 만들어 나라 일을 그르치려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다시 4번째 낙향을 하게 된다. 그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송강정이다. 담양군 고서면 원광리, 대나무와 노송에 둘러싸인 조그만 정자다. 이 정자는 원래 중록정이라고 불렀지만 정철이 말년에 이곳을 고쳐 살며 자기호를 따서 송강정이라 불렀다. 면왕 송순과는 달리 정철은 성격이 매우 급했다. 술을 호쾌하게 마신 만큼 실수도 자주 했다. 오죽했으면 왕이 그대는 하루에 술을 한 잔씩만 마시도록 하라고 명했을까. 정철은 왕의 명령에 따라 술을 하루 한 잔씩만 마셨다. 대신 왕이 내린 잔을 두들겨 사발처럼 키웠다. 제 너머 성권농 집에 술 익는단 말 어제 듣고 누운소 발로 박차 얹히 놓아 짖을 타고
아해야 네 건농 계시냐 정좌수 왔다 일러라. 술친구를 찾아 달려가는 정철의 모습이 그려진다. 호방하면서도 즉흥적인 시정이 느껴지는 시다. 물 앞에 앉으면 고요해져야 하는데 정철은 그렇지 못하고 다시 산이 될 기회를 기다렸다. 네 번의 낙향에도 임그리워 울며 다니는 신세가 산 접동새 비슷하다고 노래한 정과정국의 주인공처럼 정철은 임금이 다시 불러주길 기다린 것이다.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의 총애가 더할 나위 없이 두터웠던 정철. 백호 임재 선생님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나 또 가까이 있는 여기 송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상당히 그 시대의 그 양반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그런데 송강 선생님 작품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예.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제 작가가 처했던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그런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관련지어서 작가의 대응 방식도 서로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은 또 작가가 당시에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 당시 당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당시 정치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에 기인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무렵 자신의 환경을 우리 알고 있는 삼위인고의 세계, 송미인고의 세계와 같은 그런 거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송강 정철이 정치가로서도 그 대성했던 분이고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정치 지향적인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짙게 깔려 있고 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요.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송강의 가사가 더 널리 또 읽혀지고 널리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조선 시대에는 사실은 그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 보편적인 그 가치관이었고 이런 거 보편적인 그 세계에 충실한 한 인물로서 우리가 또 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철은 네 번째 낙향에서 삼인곡을 지었다. 삼인곡은 아름다운 언어와 가슴절절한 정서로 섬세하게 쓰인 가사다. 나는 아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날 사랑하는데 이 마음과 이 사랑 비교할 곳이 다시 없네. 평생 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했는데 늙어서 어찌하여 윗따로 되어 그리워하는고. 아, 내 병이야 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안니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앉으리라. 님께서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네. 삼인곡의 님은 선조였다. 그러나 동지들이 올린 세 번의 상소에도 정철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 먹새 그려 무덤 위에서 잔나비 휘파람 불 때 후회하면 무엇할 것인가.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담양은 정철의 문학적 고향이었다. 담양엔 그의 정신을 키우고 그의 삶을 여물게 했던 스승과 동지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있었다. 정혜정, 그는 정철의 10대 손으로 정철의 가사문학을 계승한 인물이다. 그가 쓴 석촌별곡은 정철이 쓴 성산별곡의 유적지와 무등산을 유람한 후에 쓴 가사다. 후손인 정혜정만이 아니다. 그가 남긴 80수의 시조와 가사 그리고 500수의 한시는 담양 가사문학과 시가문학의 뿌리가 된다. 동산의 봄빛 머금은 잠이화. 어쩌다 가인을 만났으니 옥비녀보다 곱구나. 누에 올라 장안을 바라보지 말 것이니 거리 가득 다투어 그 향기를 사랑할래라.
송강이 사랑했던 남원기생 자미에게 주었던 시다. 자미란 이름은 물론 자미탄에서 왔다. 자미탄이 그 문학의 고향이었던 송강이 지어준 이름인 것이다. 그러나 훗날 자미의 이름은 강아가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바로 송강의 여자란 뜻이다. 평안도 강계로 귀양가 위리안치 된 송강을 잊지 못해 찾아갈 정도로 강아의 사랑은 깊었다. 그리고 강아는 죽어서도 송강 곁에 묻혔다. 이 깊은 사랑은 권력지향의 정치가였고 뛰어난 시문의 대문장가였던 송강에게서 한 사내의 채취를 느끼게 한다. 양산보가 지은 소쇠원이다. 소쇠원의 문패는 문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패가 담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우암 송시열이 쓴 이 문패는 가히 국보급이다. 소쇠 처사, 양공지리여. 이곳 제월당은 당대의 명사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이곳에 모여 시국을 논하고 시를 썼다. 술잔을 기울이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던 기대승, 송순, 그리고 그의 제자 백광훈과 정철. 정치가 정철도 이곳에 오면 맑은 물이 돼 흘렀다. 어쩌면 담양은 그에게 그런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썼던 삼인곡과 송민곡은 권력지향적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남긴 성산별곡은 스승 송순의 면왕정가처럼 맑고 깨끗하다. 성산별곡을 깊이 읽으면 용수섬 치려하는 양기와 잔잔한 음기의 투쟁이 느껴진다. 양기는 권력지향이요, 음기는 자연회귀다. 정철의 이 작품은 그런 싸움의 결과다. 그림자를 쉬겠다는 시경정의 교훈을 되새긴다. 인간 세계의 온갖 티끌이 모인 세속을 떠나 자연에 묻혀 고고하게 사는 것. 아마 이 그림자는 욕망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욕망을 쉬게 하는 일.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다.